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에서 아까 이태우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박은수입니다. 오늘은 ETL 파이프라인 개발에서 도입했던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개발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면 전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팀 문화나 클린 코드, 클린 아키텍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SSDC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플랫폼으로 먼저 프로젝트 설명을 드릴 텐데, 이태훈님이 이 전전 발표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간략하게 키포인트만 좀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올 한 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제공하고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사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주로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은 수집 대상 및 수집 방식에 대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전사에서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메타데이터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표준화 작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또 각 사업부의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결합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관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적용함으로써 요즘 이슈가 많은 개인정보 처리나 이런 프로세스들을 일관되고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목표를 선정을 했었고, 그 결과 올해 43개의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 43개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동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데이터, 완전한 자동화를 생각하면서 저희는 현재 아키텍처를 구성하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참여했던 개발은 수집 파이프라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목표는 앞서 설명드린 43개 서비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과만 말씀드리면 ETL 파이프라인 생성과 배포를 완전 자동화해서 1,700개 가량의 에어플로우 태그, 디렉트리 어사이클릭 그래프를 완전 자동화해서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검수 과정까지도 자동화함으로써 스키마와 개인정보 필터링 정보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개인정보 검수를 871개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BDP 내에 방금 설명해 주신 데이터 인포메이션 시스템 DIS라는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과 빅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서 75,700개 이상의 테이블의 카탈로그에 레디시키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과 백엔드 개발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오늘 ETL 파이프라인이 뭔지에 대해서 약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저희가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다 보면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사스 솔루션 등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매니지드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어떻게 안으로 가져오고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발생하는 이 메시지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또 부가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TL 파이프라인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요. ETL 파이프라인이란 Extract, Transformation, Load, 즉 추출, 변환,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들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각각의 데이터가 추출되고 변환되고 적재되는 과정이 열을 지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열을 지어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ETL 파이프라인을 저희는 각 테이블당, 적재 대상 테이블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랙트, 트랜스포메이션, 로드에서 저희가 올해 한 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와 봤는데, 저도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전국에 계신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다 비슷한 주제로 지금 머리 싸매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앞에 발표에서 이태우님께서 익스트랙트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다뤄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이 ETL 파이프라인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 아키텍처의 요구사항을 잡을 때 43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테이블은 한 몇 개나 될까를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기준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추정을 해봤을 때 약 1000개 이상의 테이블이 우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야 되고 1년간 1000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할 수 있겠다. 이거는 10명 정도의 규모의 팀원들이 함께 만든다고 해도 한 명당 100개씩 만들어야 되는데, 이 100개만 만들다가는 올 한 해가 끝나고 개발자로서의 성장도 없겠다 싶어서 좀 시스템으로 자동화를 해보자라는 기획을 하게 됐고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100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작년 기준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데 파이썬 기반의 에어플로우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플로우는 덱으로 각각의 ETL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엔지니어링 도구입니다. ETL 작업에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이미 에어플로우에서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파이썬이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언어잖아요. 그런 만큼 동일한 요구사항의 ETL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에어플로우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다 보면 개발하는 사람의 개발자에 따라서 코드 재사용보다는 스택 오버플로우를 참조하거나 구글을 검색하거나 에어플로우 문서를 검색하는 등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었어요. 창의적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불필요한 코드 재사용과 중복 코드가 많이 발생했고 코드의 재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파이프라인도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리소스로서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아키텍처를 잡고 있는데 PM과 다양한 리더십 그리고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로부터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왔습니다. 저희 너무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공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사공이 많아지다 보니 뭐 엑셀로 오기도 하고 슬랙으로 오기도 하고 메신저로 오기도 하고 뭐 새로운 데이터 소스 추가해 주세요. 뭐 PII 태깅 그러니까 개인정보 태그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반영해 주세요. 파이프라인에 반영해 주세요. 이런 새로운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파이프라인 개발자들도 지치는 거죠. 본인이 만든 게 벌써 20개가 30개가 넘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고치려면 너무 많은 엔지니어링 코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놀리틱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면 한번 새로운 요구사항이 왔을 때 변경해야 하는 코드 변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새로운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고려를 했냐면요. 일단 MSA의 꽃이라고 불리는 폴리글럿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폴리글럿은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를 의미하는데요. MSA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다른 DB로, 서로 다른 기술 스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의 자유도를 높여서 이상적인 이야기로는 여러 기능 구성원들이 크로스 펑셔널한 팀을 구성할 수 있고 각 개발자가 폴리글럿해질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현실에서는 10명 정도의 팀이 폴리글럿을 잘못 도입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잘못 도입했을 때 개발자별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업무가 분배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는 크로스 펑셔널이 아니라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사일로를 낳게 되는 부작용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개발자가 코틀린과 스프링 조합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이 코틀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골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의미 없는 리뷰를 하게 되고 근태가 생겼을 때 협업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자가 다른 파트로 이동하거나 더하게는 다른 회사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이 마이크로 서비스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듭시다 하는 문제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폴리글럿으로 발생하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그라운드 룰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듀플리케이트 코드가 있는데요. 코드 중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크로스 커팅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횡단 관심사를 작성하는 코드가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 언어별로, 프레임워크별로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자에 따라서 이 코드를 중복해서 같은 기능을 개발하는, 제각기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 중에 가장 주된 게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을 하기 위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가 중복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해서 폴리글럿이라는 MSA의 꽃을 한번 넘어서 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의 서버를 만들지 않고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지 말자라는 두 가지 그라운드 룰을 세웠고요. 이런 그라운드 룰을 예전에 넛지 이론이라고 넛지 이론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런 넛지 이론을 좀 더 적용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할 때도 어떤 설계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보고, 개발을 할 때도 우리 안에서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개발하자라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나만의 서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설계 프레임워크인데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벤트 스토밍 워크샵이라는 설계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모든 팀원이 동의한 설계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벤트 스토밍 워크샵을 적용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제안했을 때 모든 팀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신입사원 교육 때나 진행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 워크숍이랑 굉장히 형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예상했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널리 전파하고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PO, PM, UI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수록 그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설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계를 하고 나면 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서비스의 대략적인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도메인별로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요구사항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워크숍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DIP의 아키텍처를 디플로이먼트 뷰로 한번 그려본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해서 좀 하이 레벨에서 바라봤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좀 합쳐보자, 통합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통합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이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좀 통일해보자. 그래서 적어도 올 한 해가 지났을 때 우리 모두가 스프링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성장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잡아놓고 스프링에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들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거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헥사고널 아키텍처와 스프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MVC 아키텍처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헥사고널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외부 어댑터 채널을 두고 내부의 도메인 모델을 관리하고 이 내부 서비스에서는 외부 이 어댑터들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통신을 하는 아키텍처를 의미하는데, 이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프로젝트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로젝트를 그래서 사용할까 했었는데 저희가 POC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저희 그 개발자 내부에서는 굉장히 주류 프로젝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약간 있었고, 또 스프링 웹과 스프링 데이터 이걸로 이루어진 이제 스프링 MVC 아키텍처가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헥사고널 아키텍처의 어댑터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나머지 MVC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하자. 그래서 스프링 웹과 스프링 데이터를 사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 구조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희는 메이븐으로 멀티모듈 빌드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메이븐으로 멀티모듈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이제 코어 패키지라는 것을 하나 두고 거기에 횡단 관심사나 DTO 중복 코드를 전부 다 코어 패키지로 옮겨놓고 작업을 했고요. DTO 같은 경우에는 코어 패키지에 놓지 않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DTO를 만들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바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다시피 다소 스트릭트하지만 네이밍 컨벤션과 레이어 간 콜 그래프를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도록 했고요. 네,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서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어댑터 쪽을 좀 프레임워크화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댑터 쪽에서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은 어싱크로너스 메시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지 통신을 하기 위한 메시지 큐로 카프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GCP에서 대부분의 솔루션이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GCP의 메시지 큐 솔루션인 클라우드 펍섭이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카프카는 굉장히 범용적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스프링 진영에서도 이 스프링 카프카라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펍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스프링에 결합된 이런 프레임워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프레임워크화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통일해 놓고 쓰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코어 패키지 내에 템플릿 메소드 패턴을 사용해서 신규 이벤트 매니저들을 모아놓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하는 옵저버 패턴을 사용해서 메소드를 등록해서 이 이벤트가 도착했을 때 각각 로직에서 컨슈머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마이크로 서비스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서비스는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요. 보통 MSA를 구성을 하다 보면 매니지드 서비스는 익스터널 시스템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설계 스코프 안으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핵심 비즈니스 로직이 에어플로우라는 GCP 클라우드 컴포저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에어플로우를 저희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컴포저는 에어플로우를 제공하는 GCP의 매니지드 서비스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출할 때 파이프라인 실행 관리라는 책임이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가 도출되었는데 요거를 저희는 에어플로우를 쓰자, 오픈소스 에어플로우를 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지드 서비스를 MSA 안에 넣는다는 것은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들과 통신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하고 어떤 요구사항이 왔을 때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저희에게 맞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그렇듯이 변경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냐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API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등록하고 생성하고 정의하고 싶고 또 이 ETL 파이프라인에서 동작하는 각 작업의 이벤트를 저희가 받아보고 싶고 태스크의 상황을 하나의 API 서버를 통해서 API를 통해서 받아보고 싶은데 그게 에어플로우 자체에서는 굉장히 잘 안 되는 거죠. 인테그레이션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에어플로우가 가지는 그 병렬성의 한계 때문에 에어플로우를 여러 개 운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대그 팩토리라는 스타가 몇 개 안 되는 그 굉장히 작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이 대그 팩토리 컨셉에서 저희가 영감을 얻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미들웨어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코들리스 프레임워크라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코들리스 프레임워크를 통하면 왼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API 서버가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 API 서버에서 각각의 파이프라인 스펙을 제이슨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이슨과 야물은 1대1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 야물과 이 제이슨 야물을 합쳐서 렌더링 한 다음에 파이프라인 야물, 즉 대그의 정의를 만들게 됩니다. 대그의 정의를 만들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코들리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에서 대그 제너레이터가 움직이게 되고요. 이 대그 제너레이터가 야물에 있는 파이프라인 정의를 읽어서 에어플로우의 대그백에 대그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 ETL이라는 타입의 야물을 하나 정의해서 코들리스 프레임워크에 전달을 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 보시다시피 에어플로우 대그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결국엔 야물을 작성하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ETL 파이프라인 하나가 만들어지더라 해서 제가 올해 성과 정리할 때 알아본 건데 기존에 이제 ETL 파이프라인 코드가 300라인, 400라인, 500라인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야물 같은 경우에는 한 30라인 정도로 ETL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결국엔 이 야물이 제이슨과 1:1 매핑이 되다 보니까 API로 저희가 등록하기도 굉장히 편했고요. 파라미터 등록을 시스템화 할 수 있었고, 에어플로우의 문법을 몰라도 야물 문법만 알면 ETL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또 야물 파이프라인에 정의된 저런 오퍼레이터들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코드리스 프레임워크에서 코드가 전부 다 관리되기 때문에 중복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물 정의에 있는 모든 코드들의 동작과 로직은 코드리스 프레임워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도 쉬워졌고요. 중복 코드 작성도 없어졌고요. 또 태그 타입별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ETL 프로세스인데 ETL 파이프라인을 관리할 때는 이런 파이프라인의 각 작업 상태를 이벤트로 퍼블리시하는 기능이라든지 복잡한 정합성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잘 처리가 되었는지를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가 잘 추출되었는지,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가 전 처리가 잘 되었는지, 전 처리가 잘 되었으면 PII는 잘 태깅이 되었는지, 중간중간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파란색 박스가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코드입니다. 생성한 태스크들입니다. 이런 태스크들을 공통으로 이제 만들어냄으로써 더 짧은 코드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에어플로우의 업그레이드가 발생하고 클라우드 컴포저의 업그레이드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모든 파이프라인 코드를 업그레이드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프레임워크만 버전 업그레이드의 변경점에 맞춰서 수정해주면 되었습니다. 또 이건 대그 팩토리에 나와 있는 장점이라고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사람과 기계가 야물을 모두 다 사랑하는 언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도 읽기 좋고 기계도 이해하기 쉽고 그런 언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 간 발생하는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는 이제 싱크로너스 통신, API를 통한 싱크로너스 통신이 있고 또 어싱크로너스 메시징, 요청을 해놓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그런 어싱크로너스 메시징,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가 있는데 특히 저희는 어싱크로너스 메시징,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의 동작하는 모든 이벤트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빅데이터 플랫폼 내의 모든 워크플로우의 시작점입니다. 당연히 수집 시스템의 작업의 상황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전체 수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서비스가 동작을 할 수 있고요. 메타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성하기 위한 프로파일링 서비스가 동작을 할 수 있고요. 샘플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거버넌스 정보를 검출하기 위한 시스템이 데이터를 검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수집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수집 시스템 내에서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각 이벤트가 이 요구사항을 아주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도입할 필요 없고 새로운 API를 제공해 줄 필요도 없고요. 이벤트 소싱 패턴을 사용을 해서 수집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각 이벤트를 원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새로운 이벤트로 변환해서 각 시스템에 전송해 주면 됩니다. 전송된 이벤트로 이제 각 시스템에서 API를 만들고 데이터 모델을 구성해서 사용합니다. 이를 이벤트 소싱을 이용한 CQRS 패턴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는 이런 새로운 이벤트를 변환하는 작업을 GCP 클라우드 펑션스 서벌리스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확장성 및 유지 보수성, 비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이 이제 저희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이고요. 이제 가장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이 각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이벤트의 포맷입니다. 중간에 이런 이벤트를 양방향으로 변환해주는 클라우드 펑션이 각각 있고요. 또 이 이벤트를 또 저희가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만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 이 내부 통신 목적,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데이터 플랫폼,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에 한번 적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ETL 파이프라인을 만들지만 이 ETL 파이프라인을 위한 ETL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이벤트가 스트리밍 돼서 현재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가 되고 있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가 된다는 이야기는 다양한 서비스의 데이터들과 결합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지표를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표에는 저희 성과 지표, 장애 지표도 있을 수 있고 성능 지표, 그리고 규모 지표, 성과 지표, KPI라고 하는 성과 지표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에 성과 보고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집 시스템에서 도입한 MSA와 그 활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개발자분들이 여러 질문을 통해 이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을 주셔도 정말 감사하게 정말 장문의 회신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